민간 주도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새벽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탑재된 위성 13기 모두 궤도에 안착했고 위성 상태에 대한 최종 결과는 오늘 낮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밝혔고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주방위군 소속 병사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백악관은 일시 봉쇄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된 용의자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큰 불이 나 최소 36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이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새벽 4차 발사에 공식 성공했습니다. 누리호는 예상보다 빠르게 비행해 우주를 향해 올라갔고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 등 모든 임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13개의 위성도 차례대로 모두 빠져나가서 목표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이뤄진 누리호 4차 발사 과정을 전하겠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엔진 점화. 13개의 위성을 실은 누리호가 밤하늘을 뚫고 힘차게 솟구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들이 순차적으로 로켓에서 나와 궤도에 안착하자 지휘센터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누리호 4차 발사가 오늘 최종 성공했습니다. 지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4차 발사까지 성공하며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사 6분 전에는 엄빌리컬 센서 문제가 생겨 발사가 늦어지면서 긴장감을 더하게 됐습니다. 우려와 달리 발사 직후 과정은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뛰어난 엔진 성능에 전체 비행 시간은 18분 25초로 누리호는 예상된 시간보다 더 빠르게 목표 고도로 올라갔습니다. 발사 후 42분 만인 1시 55분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의 초기 교신, 이른바 생존 신호도 잘 포착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누리호에서 나온 13개의 위성과의 첫 교신 결과를 오늘 정오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이처럼 누리호의 첫 민관 합동 발사가 성공하면서 앞으로 남은 5, 6차 발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발사에선 민간 기업의 참여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간 주도 우주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진 누리호 4차 발사. 앞선 발사와 달리 민간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 종합 기업으로 참여해 누리호 제작을 총괄했습니다. 최초의 민관 공동 발사로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누리호 발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5차, 내후년에는 6차 발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이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사체 기술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독자의 발사체가 있어야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 의존해서는 절대로 우주경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7, 8차 발사에 대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7차 발사를 위해서 내년 예산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연장선에서 7차 발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8차 발사 이후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누리호 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누리호의 4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내란 재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국정 2인자 국무총리로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가담한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요.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한평생 공직 생활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꿈에도 예상 못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는데도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사후 조작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이 45년 전의 비상계엄보다 국격을 더 크게 훼손했다며 역사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은 표정으로 구형을 듣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께 혼란을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비상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올해 초만 해도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구형을 코앞에 두고 거짓말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이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이어서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구형 이틀 전 열린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단언해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담긴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된 뒤에야 문건을 받은 사실 자체는 맞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이런 진술 뒤집기를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45년 전 전두환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주용복 전 국방부 장관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이 양형 사유로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듯이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의 거짓 변명 역시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한 전 총리가 유죄가 될 경우 중형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번복은 위증죄와 관련한 부분인 만큼 형량이 높은 내란 관련 혐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어제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1차 공판도 열렸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온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기존의 진술을 뒤집으며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회유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최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어제 김건희 여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행정관은 샤넬 매장에서 김 여사에게 제품을 보여줬다고 밝히며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 출석 전 김 여사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전치 심부름으로 교환해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내 입장에서 큰 죄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진술을 했다. 잘못된 진술을 한 건 맞고 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 씨가 샤넬백과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하고 자신의 진술을 바꾸자 김 여사도 샤넬백 2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유 전 행정관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거나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가 목걸이는 들은 적도 없느냐고 물어보자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목걸이를 언급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특검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르면 내년 1월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양평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김 의원은 혐의는 물론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도 부인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벌일 당시 양평 군수였습니다. 김 여사 일가 가족회사는 양평 공흥지구 일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는데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이 특혜를 제공한 걸로 보고 국고 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 여사 일가가 측근인 김충식 씨와 양평 유력 인사 한모 씨 등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접근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 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혐의는 물론 김 여사 일가와의 관계도 부인했습니다.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김준수 씨랑 최은수 씨와 어떤 대화 나누셨습니까? 저는 전혀. 김 의원은 또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출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을 조사했던 담당 수사팀 진상조사와 감찰 결과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최혜병 특검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수처가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지도 대검에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본 건데요. 공수처는 특검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혜병 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창진 전 공수처장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공수처가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변호사 시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하고도 국회에선 모른다고 증언했습니다.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최혜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수뇌부 5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이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를 하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전현직 간부 5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와 특검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며 감찰을 지시한 건데요.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조롱한 사건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G20 순방을 끝낸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대통령실로 복귀해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재판에서 재판부가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기각하자 검사들이 불공정한 재판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을 떠난 것을 겨냥한 겁니다. 검사들의 집단 퇴정은 사법부 모독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또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던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장을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색을 떨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만큼 법원 행정처가 이하상 변호사 등을 법정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추유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이 어느덧 1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시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과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처리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은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앞서 1심은 5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게 되면 다소 가혹하다면서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최근 집값 오름세나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오늘 열립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업무 중심지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살펴봅니다. 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가 첫 상견례를 가졌지만 자리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대선 전에 합의했던 선언문을 이행하라며 일종의 대선 청구서를 꺼내들고 비판하자 정 대표가 즉각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이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 인사를 온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악수를 청합니다. 덕담으로 시작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국 대표가 정치 개혁을 언급하며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민주개혁 5개 정당이 함께 손을 잡고 정치개혁을 담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뒤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답보 상태입니다. 선언문에는 대통령 선거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 짓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혁신당은 손팻말로 만든 당시 합의문을 들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곧바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 어느 누구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양당의 협력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조 대표는 동지, 운명 공동체를 언급했지만 정 대표는 따로 또 가치를 강조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대선 청구서를 내민 조국 혁신당과 이에 선을 그은 민주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일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 대신 지지층 이탈을 막아 대여 투쟁에 고삐를 죄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거 승패를 가르는 대표적인 캐스팅 보트인 천안에서도 보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안에서 진행된 집회가 방금 끝났는데요.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명시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외 집회에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도 지금은 한 목소리로 싸워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회에서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라며 장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싣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박민식 초대 국가보안부 장관님의 축사를 청한 이후에 장 대표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는 가운데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면서 당내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제 6일 뒤면 12.3 비상계엄 당시의 밤이 1년을 맞이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사의 어두운 면을 기억하자면서 시민들과 당시 월담 장소 등을 탐방하는 다크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러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숨었던 이재명 숲도 포함시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 D-6 다음 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시민 190명을 초청합니다.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곳, 계엄군과 대치한 국회의사당 현관 등 주요 현장을 시민들과 탐방하는 다크 투어를 열겠다는 겁니다. 우 의장은 계엄 당시 본회의 개최를 위해 1m 높이의 국회담을 넘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월담했던 곳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담을 넘어보는 등 체험하는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즉각 반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저지를 민주당 혼자 한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서워서 당일날 숨었던 이재명 숲도 꼭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 또한 저도 이재명 숲이 궁금하다며 거들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본부를 이탈해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던 군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계엄 버스를 탔던 이들 34명 중 첫 징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고 약 2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엔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참모 3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로 버스는 30분 만에 다시 복귀했지만 정치권에선 2차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버스에 탑승했던 인물 중 첫 징계가 나왔습니다.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으로 지난 8월부터 자체 조사를 이어온 국방부 감사관실은 김 실장에 대해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신은 장교에게 내려지는 처분 중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올라가서 총장님 얼굴을 직접 보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내려오겠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계엄버스 탑승자 중 첫 징계가 나오면서 김 실장을 제외한 소장 5명, 준장 8명을 포함해 나머지 33명에 대한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비상계엄 1년인 다음 달 3일 전 국방부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란 예상 속에 이들 역시 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지난 중장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버스 탑승자는 곧 있을 소장과 준장 인사에서 배제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엄수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선 고 이순재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와 연극 등으로 만든 추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배우 정보석 씨가 사회를 맡았고 하지원 씨와 김영철 씨는 추모사를 낭독하면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먹는 반도체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진짜 반도체는 아니고요. 반도체 컨셉트의 과자입니다.
2013년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메모리 제품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약자 HBM을 허니, 바나나, 맛으로 풀어 과자 제품으로 선보인 겁니다. 하지만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표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는데요. 주가 방어 안 하나요? 개미들 속 터지게 하네. 지금이 고점인 건가 등 비판과 우려가 나온 동시에 일부는 아이디어는 좋다라며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에서는 반도체 기술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는 설명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이명웅 이발소가 화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명웅 씨의 팬이 운영하고 있는 이발소인데요. 박물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곳곳에 이명웅 씨 굿즈가 가득합니다. 온통 이명웅 씨 팬덤 색깔인 하늘색인데요. 이미 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팬지술의 명소입니다. 갱년기가 와가지고 그럴 때는 아무도 다 싫고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했지. 왜냐면 힘든 시기를 이 영웅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좋아지니까. 이명웅 씨 덕분에 갱년기와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은 또 하나의 선한 영향력인 듯 긍정적인 에너지에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병도 낫는 심정 이해간다,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등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경기도 군포시의 한 주택가, 3살 어린아이가 홀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내복 차림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인데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대형 차량이 수시로 오가는 아찔한 상황에 누군가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날 때까지 아이의 부모를 수소문합니다. 경찰 역시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을 보고 근처 미용실을 탐문하기 시작하는데요. 때마침 아이를 아는 시민을 발견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고 하는데 도와주신 분들 최고다, 시민과 경찰의 합작품 등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자도 많아졌고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인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올랐으니까 내년 종부세는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신흥 부촌으로 부상한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1주택자 기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436만 원에서 올해 737만 원으로 300만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대치동 4,000세대 아파트도 56%, 잠실동 3,000세대 아파트는 68% 늘어나는 등 강남 아파트 곳곳에서 종부세가 50% 이상 뛰었습니다. 성동, 마포 등 한강벨트 아파트들도 올해 종부세 대상에 줄줄이 편입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54만 8천 명에서 올해 63만 명으로 8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늘고 부담이 커진 건 지난해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종부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이들 지역 공시가격은 모두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늘어난 8만 명 중 6만 명은 서울 지역으로 나타나 종부세 역시 서울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동일 세율 구간에서 인상이 되면 공시가격 인상률만큼만 뛰어요. 그런데 구간 세율 구간이 달라져 버리면 세액 부담률은 2배, 3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15만 1,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 3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 결혼식 장소를 알린다는 가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천여 명에게서 120억 원을 가로챈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링크를 누르기 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황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막아서고 곧바로 남성 2명이 검거됩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스미싱 조직의 국내 총책과 조직원이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차량 안에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는 인쇄기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악성 앱을 이용해 천여 명에게서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과태료 납부 고지서 등을 내용으로 위장 문자를 보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르신 분들은 그런 거에 쉽게 당하고 또 아는 분이 결혼한다고 하면은 또 기뻐하시고 하니까.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확인하기 위해 클릭하는 순간 곧바로 악성 앱이 설치되는데 피의자들은 연락처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직은 빼돌린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분증을 위조한 뒤 모바일 뱅킹 앱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침입해 돈을 빼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디지털 기기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위해 국내로 파견된 중국 국적의 총책 등 조직원 13명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에서 범행을 지시한 해외 총책 2명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걸어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대형 차량은 보행자 사고가 났다 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시야 사각지대인 운전자의 오른쪽 방향이 가장 문제라는데 실제로 운전석에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강서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회전하는 관광버스가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우회전 사망사고 장면입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 시야에서는 보행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덤프트럭과 같은 대형 화물차의 사고당 사망자 수는 승용차의 6배, 우회전 사고로 좁히면 27배에 달합니다. 차량이 커 작은 충돌도 치명적인 데다 좌석이 높고 우측의 사각지대가 넓어 보행자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7살 어린이를 가정한 120cm 높이의 마네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과 마네킹 사이는 약 4m가 떨어져 있는데요. 실제 운전석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운전석에서는 마네킹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더라도 차량에서 2m는 떨어져야 모습이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선 보행자를 감지해 경고하는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영국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대형 차량의 도심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는 사각지대한 첨단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선 보행자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 여성이 어린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했던 충격적인 사건 기억하시나요? 한국으로 도망왔지만 지난 2022년 울산에서 붙잡혀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는데요. 사건 발생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2018년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40대 이모 씨입니다. 아이는 왜 살해했나요? 이 씨는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넣은 주스를 먹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임대한 창고에 유기했습니다. 하지만 제때 돈을 내지 못해 창고 물품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그런 이 씨에게 뉴질랜드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지 7년 만입니다. You are to serve a minimum non-parole period of 17 years. 이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크게 의존한 이 씨가 남편이 사망한 뒤 자녀 양육을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고의적이고 계산된 방법으로 아이들을 죽인 다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후 한국으로 도망와 이름까지 바꾸는 치밀함을 보인 이 씨. 그 죗값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홍콩에서 최악의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현재까지 36명이 숨지고 300명 가까운 주민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큰 불은 잡혔지만 뜨거운 불길은 여전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불바다를 연상케 하는 불꽃이 최고 31층 아파트 단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주거단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心情都唔知啦，見步行步啦，依家諗下今晚喺邊度瞓覺啦，因為 현재까지 소방관을 포함한 36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279명 주민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有啊，有個單位鄰居話仲未揾到佢太太，仲聯絡唔到。咁有啲就報咗平安咯。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는 약 2,000가구 규모로 4,8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당국은 최고 경보 단계인 5급 경보를 발령하고 100대가 넘는 소방차를 동원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이번 화재는 아파트 외벽에 있던 대나무 구조물에서부터 불이 번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번 화재와 관련된 남성 3명을 체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10대 소년이 맨몸으로 300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탔다가 9시간 만에 구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당한 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가 단지 풍경을 보고 싶어서였다는 겁니다. 이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크레인 한 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꼭대기엔 사람 형상이 보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10대 소년이 300m 높이 크레인 구조물에 올라갔다 9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장비는 물론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던 소년은 단지 풍경을 감상하고 싶어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무모한 행동으로 원성을 산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쾰른에서는 놓친 항공편을 잡으려는 두 남성이 활주로로 뛰어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미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남성들은 비상 버튼을 눌러 닫힌 게이트를 열고 난입했습니다. 콜롬비아 메데인시에선 17톤짜리 덤프트럭이 버스에 돌진하면서 버스가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l momento y preliminarmente, al parecer, el siniestro vial se presenta por pérdida de frenos del vehículo tipo volqueta, pero vamos con peritos a establecer las causas reales del incidente. 현지 언론은 이 사고로 차량 12대가 충돌하고 9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년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은 한 해 동안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미국 최대의 명절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날을 맞아 아쿠아리움의 동물 식구들에게도 특별한 메뉴가 제공됐습니다. 과연 입맛에 맞았을까요? 사육사가 든 파이를 보고 거북이 한 마리가 부지런히 헤엄칩니다. 세계 최대 민물 거북인 큰 가로목 거북입니다. 큰 덩치만큼이나 순식간에 파이를 먹는데요. 으깬 고구마를 깔고 토핑으로는 노란 피망, 바나나에 사과까지. 맛은 물론 영양도 듬뿍 담긴 것 같죠. 시카고 쉐드 아쿠아리움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거북이와도 감사와 축제의 분위기를 나눈 겁니다. 동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네요.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챌린지나 밈이 빠르게 생겨나고 퍼지는데요. 이 유행에 동참하려다 영국 총리가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7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온라인 사전 플랫폼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해외 MZ세대 유행어인데요. 명확한 뜻은 없지만 그저 그렇다 정도로 해석된다네요.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이 유행에 동참한 모습인데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6-7을 쓰며 친근함을 보여줬고 학생들도 기다렸다는 듯 특유의 제스처와 함께 6-7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학교에선 6-7 사용이 금지됐다고요. 결국 스타머 총리가 사과까지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네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선 주민 200만 명 이상의 집을 잃고 텐트나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텐트촌의 아이들이 2년 만에 모처럼 미소를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합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통악기를 두드리며 리듬도 타는데요. 전쟁의 포화가 멈추지 않는 가자지구 천막촌 한가운데 음악교실이 열렸습니다. 미국 국제학교 출신 음악교사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잠시나마 폭격과 죽음의 공포를 지워내는 겁니다. 이 교사는 전쟁 발발 이후 15번 넘게 강제 이주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왔다죠. 끔찍한 전쟁의 소음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덮는 건데요. 아이들의 웃음 속에 희망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출생아 수는 19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대비 증가폭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도 지난 9월 18,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면서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연 4.24%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0.02%포인트씩 올랐고 반대로 신용대출 금리는 0.12%포인트 내리면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한 건 11개월 만입니다.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천 가구 규모의 분양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00가구, 경기 2만 3,800가구 등으로 최근 5년간 수도권 평균 분양 물량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판교급 신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미 서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이 비는 오전 중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산지는 눈으로 쌓이는 곳이 있을 텐데요. 강원 산지에 5에서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전북 산지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따라서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요.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그치겠고 비가 그치고 내일 아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4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3.9도, 춘천이 0.7도, 대구 4.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 12도, 부산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에는 날이 온화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